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3부 조선판 미드웨이 해전 명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이 정말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명량해전을 조선판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미드웨이 해전하고 명량해전하고 정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진행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차차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요. 이날 통제사 이순신은 오전 내내 단독으로 일본군 대함대에 맞서 싸웠어요. 정말 혼자서 이제 그걸 다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의 이런 초인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조선 수군은 조금씩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의 호통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린 안위와 김응암은 곧바로 이제 전장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정말 무서운지를 갖다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선 수군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군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곧바로 안위의 전함을 노리면서 맹공세를 가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순신의 군함 한 척이 저 정도로 이렇게 싸우니까 너무 악착같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야, 저거는 냅두고서 차라리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걸 먼저 노리자 하고서 안위의 전함을 타깃으로 잡고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일본 수군이 안위의 전함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자 안위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안위의 전함은 일본군 군함 3척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했고, 한때 일본군이 안위의 전함에 일부가 올라타서 백병전을 거는 바람에 위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안위의 전함이 일본군에게 납포라도 된다면은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조선 수군이 군함 한 척을 잃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13척 중에서 한 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척 자체가 비율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는 데다가 안위의 군함에 탑재된 화력까지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혹시라도 일본군이 안위의 전함을 탈취를 해가지고 역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한 척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순신이 정말 아주 피눈물 나게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팽팽한 전세를 유지시켜왔잖아요. 그 힘의 균형이 한꺼번에 깨지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즉 안위의 군함이 납포라도 된다면은 일본 수군은 단번에 사기가 올라가게 될 거고, 조선 수군은 사기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본 이순신, 즉시 안위의 전함을 구출하기 위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을 돌격시키면서 함포를 연달아 발사를 했고, 안위의 전함을 둘러싼 일본 전함 2척을 격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총 3척 중에서 이제 2척을 갖다가 아작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순신의 재빠른 판단으로 안위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위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로써 따지고 보면 명량해전 최대의 고비 상황을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렵이 되면요, 슬슬 물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순류로 뒤바뀌게 되니 이제 여기서부터 전세는 일순 역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위가 황급히 적과 교전하는 사이 곧장 들어가니 적장의 배와 다른 2척의 전선이 안위의 배에 개미처럼 달라붙었고, 자, 적장의 배와 다른 2척의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총 3척이죠. 그 3척이 지금 안위의 뱀에 개미처럼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전 시간 설명드린 대로 판옥선이 아무래도 층이 더 높다 보니까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판옥선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마치 공성전을 하는 것처럼 싸워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 안위의 격군 7, 8명은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니 거의 구할 수 없었다. 그 혼란한 와중에 격군 7, 8명이 어쩌다 이제 물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구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던 걸로 봐서는 모르긴 해도 이제 여기서 유명을 달리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순신이 바로 출격을 합니다. 나는 배를 돌려 곧장 안위의 배가 있는 데로 들어갔다.
안위의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한 채 마구 쏘아대고 내가 탄 배의 군관들도 빗발치듯이 어지러이 쏘아대어 적선 두 척을 남김없이 모두 섬멸하였다. 그러면서 세 척 중에서 두 척을 아작을 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위가 포위망을 뚫고 나왔는데 이게 명량해전에서 사실 조선수군이 겪었던 최대 위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안위의 전함이 격침되거나 납포라도 된다면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이순신도 여기 만미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매우 천행한 일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수레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렵이 되자 조선수군은 통제사 이순신의 활약으로 안위의 전함이 구출되는 것을 보고서 사기가 충천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게다가 물살 또한 조선수군에게 유리한 순리로 뒤바뀌게 되니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총 공세를 가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이에 그동안 주춤거리고 있었던 조선수군은 정말 일제히 합세해서 일본 수군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일본 수군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였어요. 하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데다가 물살의 흐름까지 바뀌어서 일본군은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울돌목이라는 곳 자체가 수로가 굉장히 좁은 곳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살의 흐름이 바뀌니까 누구한테 이제 불리해지게 되냐면은 대함대를 구축하고서 이 비좁은 수로를 꾸역꾸역 들어왔던 일본군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본군 대함대는 비좁은 울돌목 수로에 갇혀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선수군은 일제히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의 군함들은 지금 이 좁은 수로에 대함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가 130척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은 완전히 밀집된 표적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수군에서 함포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여지없이 일본 군함들이 깨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황한 일본군, 서둘러서 후퇴하려 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비좁은 수로에 지나치게 많은 함대가 밀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 뒤엉켜서 있는 것도 있고 또 물살까지 지금 역류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후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더욱이 앞에서는 조선수군이 맹렬한 기세로 돌격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수군에 의해서 격침당한 일본 전함들의 자네들 혹은 이제 조선수군의 포격에 맞아가지고 파손된 군함들이 제대로 기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장애물로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수군의 후퇴로를 가로막게 되었다는 거죠. 영화 명량에서도 나름 이런 부분들을 묘사를 했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지고 그런 일도 왕왕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 수군은 아비 규환의 수라장 속에서 서로 뒤엉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도망치기 급급했다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탕금대 전투에서 일어났던 조선군의 모습하고 유사한 상태가 여기서 재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수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일본 수군의 전의를 분쇄해가면서 정말 끝없이 돌격해 들어가요. 그 기세가 완전 대쪽을 가르는 그런 기세였는데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죠. 당시 일본 수군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냐면은 후방에 위치해 있던 함대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 이 사람이 이제 영화 명량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인물이죠. 그 구루시마 미치우사의 대장선이 격침당하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나름 함대 지휘관급이었는데 그 지휘관급의 기함이 박살이 나버려요. 결국 구루시마는 이 명량해전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심지어 당시 일본 수군의 총사령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도 다카도라조차도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하냐면은 이때 당시 도요토미가 수군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한 명 파견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모리 다카마사인데 이 모리 다카마사라는 감독관이 그만 전투 도중에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구출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는 거죠. 즉 지휘관급이 이런 참변을 당할 정도로 당시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은 완패를 겪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에워싸던
적선 30척도 부서지니 모든 적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는 침범해오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박살낸 적선이 30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했으나 물이 빠져 배를 대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건너편 포로 진을 옮겨다가 달빛을 타고 다시 당사도로 옮겨서 정박하여 밤을 지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한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전투가 끝났고 이기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 일본군은 끝장을 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명량 수로를 계속 고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좀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당사도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순신은 계속 뒤로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당시 일본군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료가 하나 있는데요. 사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진해에 사는 정병 전풍상이 외적의 진중에서 도망해 와서 알렸다. 그러니까 진해 출신이었던 일반 병사였죠. 전풍상이라는 일반 병사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전풍상은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냐면은 자신은 이제 일본 수군 장군 밑에서 그 밑에서 이제 복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수군의 상태를 갖다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척의 숫자는 120여 척으로 지난해 6월 산도가 재차 자기 소속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부산에 정박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산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도라는 장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갖다 알 수는 없고 아마 일본군 수군 지휘관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120여 척이 일본군의 총 군함 숫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산도 휘하임에 있는 군함 숫자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좀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정황상 산도에 그 소속된 군함 숫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20여 척은 전체가 다 전투함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가 전투함이고 나머지는 뭐 수성, 보급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중소형 군함일 확률이 높겠죠. 즉 비전투 선박일 확률이 높아요. 이어서 보면은 7월 사이에는 한산도에서 접근한 뒤 하동 앞 포구에 하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례 지방을 거쳐 남원을 함락시키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일본 수군이 육군하고 합세를 해서 남원을 공략했다. 그리고 전주에 도착하였다가 즉시 하동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수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온 겁니다. 대개 갔다가 돌아온 기간이 20여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명량해전쯤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명량해전쯤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냐. 이어서 보면요. 또 하동에서 열흘간 머문 뒤에 산도가 선척을 다 거느리고 수로를 따라 순천, 흥양을 거쳐 우수영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이 우수영 앞바다 이쪽이 바로 울돌목이 있는 그 명량수로잖아요. 바로 이게 명량해전이에요. 거기서 통제사와 접전을 하여 외적의 반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게 일본 수군 전체에서 그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산도가 소속된 부대 내에서 그랬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조금 불명확하긴 해요. 하지만 탈출이었던 포로의 증언에 따르면은 어쨌든 일본군이 명량해전에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 무안지방으로 후퇴하여 정박하면서 날마다 분탕질을 한 뒤에 다시 순천으로 들어와서 외교에다가 성을 쌓고 준안궁에게 지키도록 한 다음 산도는 즉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 수군이 명량에서 저지당한 다음에 결국 남해 쪽으로 돌아와서 외성을 쌓고 수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탕질이나 치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서 공세로 나왔던 일본군이 명량해전 이후부터는 점차 이제 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선 수군은 오후 내내 일본 수군은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들부수다가 일본 수군이 명량에서 완전히 물러나자 전투를 종료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최소 30여 척의 전함이 격파된 채 지휘관급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많은 병력이 손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에 비해서 조선 수군의 손실은 상당히 경미했어요. 가장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이순신의 대장선에서 나왔던 피해가 전사자 2명과 부상자 3명이 전부였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조선수군 역시 상황이 마냥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명 명량해전의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제사 이순신이 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일본 수군을 추격하거나 명량수로를 계속 고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일단 당서도로 후퇴해서 전열을 정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일에는 조선수군이 어회도로 옮겼고 19일에는 법성포로, 21일에는 전라북도 서해안의 고군산도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까지 계속 후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수군이 고군산도에서 10여일은 머물다가 10월로 넘어가서야 다시 남하에서 우수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제사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기껏 이겨놓고 왜 이렇게 후방으로 후퇴를 해야 됐던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일부 분들이 이런 주장들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명량해전은 사실상 패배한 전투다. 왜냐면 승리를 한 다음에 추격해서 일본군을 완전히 끝장낸 것도 아니고 막상 격침한 일본군 군함도 30척밖에 안 되지 않았냐. 거기다 명량수로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고 우수영도 포기한 채 전북 일대까지 후퇴했으니 이거는 패배한 전투 아니냐. 패배한 거를 승전한 걸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 왜 이순신이 이렇게 후퇴를 했냐 했을 때, 이순신이 명량에 승리한 다음에 서해 일대를 쭉 순회를 하면서 조선수군이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또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집하고 군량을 확보하고 또 여기저기 숨어있는 판옥선을 확보하고 7천량에서 다 아작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후방으로 한 바퀴 돌고 온 것이었다. 후퇴가 아니라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보급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당시 조선수군이 여전히 전력차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명량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은 좀 어려웠던 걸로 여겨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순신 입장에서는 이거 끝까지 버틴다고 해가지고 명량을 이번에 어떻게 지켜냈는데 다음번에도 여기를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일본군도 여기서만 당해봤으니까 수로 구조라든가 밀물 썰물 그 차이라든가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엔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더 이상 고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이 명량에서 후퇴를 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순신이 명량에서 거둔 승리가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게 패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째, 당시 일본군이 입은 피해 난중일 일기에서는 30척을 격파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 전투 자체가 원체 치열했고 경황이 없는 중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그거 격침된 숫자를 세고 다니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만 셌을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팅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30척은 일단 최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격침된 게 그렇다는 거지 파손을 당했거나 지금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침몰을 했다든지 그런 군함들도 다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일본군의 병력 손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30척은 초반에 나온 그 군함들이 주로 당했을 텐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본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순신을 잡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군함들은 나름 또 정예 병력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군함 30척하고 정예 군함 30척이 격파당한 거는 이건 좀 얘기가 또 달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30척이라는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진짜 그게 딱 30척이라고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확실하게 카운팅했던 숫자가 30척이라는 뜻이지 추가로 더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은 일본군의 군함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일본군이 어쨌든 이순신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투입했을 주력 군함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 30척의 손실은 일본 측 입장에서도 절대 적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명량해전의 목적이 항상 전략 목표가 중요한데
여기서 전략 목적이 뭐였냐면은 한산도나 이런 전투처럼 일본 수군을 여기서 싸그리 전멸시킨다.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순신의 작전이 뭐였냐면은 명량에서 일본 수군의 북진을 한 차례 저지시킨다는 거예요. 즉 한 차례 끊고 커트하는 게 목적이었지, 여기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순신이 어쨌든 한 차례 커트를 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 병진책은 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하이패스로 통과를 시켰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양이 직공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도 해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 경리였던 양호는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정유현 전쟁 때 일본군의 북진을 막은 것에는 분명히 누구의 공이 있다, 이순신의 공이 있다 하면서 명예 총지휘관이었던 양호조차도 분명하게 이것이 이순신의 공임을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이 말하기를, 선조가 양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서 이순신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인이 은단으로 상주고 표창하여 가상히 여기시니 과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 선조가 여기서 묘한 말을 하죠. 즉 이순신이 명량에서 거둔 승리가 사소한 승리라는 거예요. 선조가 양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이 명량에서 그 별것도 아닌 걸 좀 했는데 뭘 또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상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좋게 봐주면은 겸양의 표현이지만 나쁘게 봐주면은 선조가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대잖아. 그죠? 자, 그러자 이제 오히려 양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리가 말하기를, 이순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 흩어진 뒤에 전선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은단을 베풀어 나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경리 양호는 이순신의 공로를 분명하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이거 정말 위험할 뻔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순신이 명량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뒀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당시 이순신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적인 건강 상태, 그 다음 또 이제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조선수군도 7천량 패전 이후로 영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 적을 갖다가 한 차례 커트했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위협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척 격침이냐 이런 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명량해전은 미드웨이 해전을 비유를 하냐면요, 사실 미드웨이 해전도 미국이 이긴 걸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긴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전멸시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즉 불의의 일격을 가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격해오던 일본 해군을 한번 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미예요. 더군다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국 해군은 바로 버러우탑니다. 도망가요. 여전히 일본 해군이 전력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전세가 역전된 것도 아니었고 한동안 일본 해군이 태평양을 주름 잡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국 해군이 역전을 하게 되고, 특히 과다카날 전투 이후부터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판세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체적인 전함전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를 했을 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미드웨이 해전이 나왔던 거지, 미드웨이 해전 한 방으로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을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날부로 태평양 일대를 미국이 석권을 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 명량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 수군은 일단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물러나야 됐습니다. 또 직산 부근까지 진군해 있던 일본 육군은 추가 보급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군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사기도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순신이 이렇게 며칠 벌어준 덕에 중요한 게 있죠. 명제국에서 파병된 본 부대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즉 제독 마귀가 이끌고 온 것은 선발대였고 진짜 본 부대가 와야 되는데 그 본 부대가 이 이후부터 속속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명연합군의 전력은 계속 꾸준히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연합군의 반격의 서막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명량해전은 이것 자체로 일본 해군을 완벽하게 괴멸시켰다. 이순신이 남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본 수군의 진격을 한 차례 저지함으로써 시간을 벌어줬고 그 번 시간을 통해서 명의 본부대가 도착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명연합군이 전력이 배가 돼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게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명연합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